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의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정서, 정조, 분위기의 연속선상에 있는 문학 개념의 중요한 파트입니다. 근데 이 미의식에는 보통 우리가 네 가지를 말하거든요. 4대 미의식을 말합니다. 비장, 골계, 우화, 숭고. 근데 모든 작품이 이 4대 미의식에 다 소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4대 미의식의 중요한 특징, 개념들, 이것은 정리가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문제풀이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미의식과 관련돼서 문학작품을 어떤 미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문학 전공을 한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역사적인 배경,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작품의 내적 미의식을 다루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 관점은 꼭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4대 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 주요한 특징이 뭐고, 어떤 작품을 딱 봤을 때 이것은 어떠한 정서 미의식인가, 요걸 이제 우리가 딱 간파하는데 핵심적인 요인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아와 세계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하나의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라고 하는 것을 꼭 아름다울 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선악, 미추, 추한 것도 미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할머니의 주름살 파인, 이런 깊게 파인 고랑 같은 주름살 속에서도 그 그윽한 눈 속에 인생을 살아온 삶의 아름다움과 어떤 고통과 슬픔 속에도 삶의 깊이가 있을 때 그것을 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요컨대 이 미라고 하는 것은 보는 자, 그것을 우리가 자라고 하는데, 행위나 생각의 주체를 말합니다. 자와 그 자가 대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 관점에서 미의식이 형성되는데, 이 자가 세계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관점이 어떠한 정서이냐, 여기에 따라서 비장이냐, 골계냐, 우화냐, 숭고냐, 이게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아와 세계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정서가 미의식이다. 이 네 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작품을 딱 보고 문제를 풀 때 굉장한 도움이 되죠. 여기에 이제 뭐 골계만 해도 풍자적 골계, 해학적 골계, 이런 것이 있고요. 또 뭐 해학적 골계에도 뭐 달관, 여유, 막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또 비장에도 슬픔이 비장이냐, 아니면 의지가 있어야 비장이냐, 또 슬픔 속에 의지가 있는 거냐, 어떤 그 한계 상황에서 결연한 의지가 있을 때 그것도 비장이라고 하는 것이냐, 요런 굉장히 논란거리가 여기에 숨어 있으니까 그 핵심적인 요인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이미 다 설명이 돼 있고, 여러분들 그 118쪽에 보시면, 자, 오늘은 이제 114에서 123쪽까지 할 텐데, 118쪽에 핵심적인 결론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118쪽의 옆에다가 제가 간략하게 핵심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먼저 한번 정리를 하시고, 책 정리하고 문제풀이 하면서 단련을 해 나가는 과정을 밟아보도록 하죠. 자, 쓰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의식에 대해서 하겠다. 그리고 우리 교재로는 114에서 123쪽까지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정리가 된 게 118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적어 놓은 거를 조금 간단하게 체크를 다시 하면서 이해하면은 압축적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18쪽에 4대 미의식을 정리를 해보겠다. 네 가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작품이 4개의 미의식으로 정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이니까 4개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이제 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아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름다울 미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꼭 아름다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대상에 대한 정서, 뭐 어떤 감정, 또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 이런 것까지를 다 포괄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이 미를 연구하는 학과가 있거든요. 뭐 서울대 미학과가 있고요. 뭐 김지아나 황지우나 이런 사람들이 다 서울대 그 미학과 출신들이거든요. 또 뭐 진중권이나 이런 그 농객들도 있죠. 그리고 원광대 미학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학과라는 게 뭐 미술대학이 아니고요. 자아가 세계를 보는 하나의 관점. 거기서 우러나오는 정서. 그러니까 예술적인 관점이 강한 것이죠. 이걸 더 정리하면 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 대상을 바라보는 정서를 주체가 어떻게 의식을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더 간단하게 말하면은 자아가 있고 세계가 있는데 세계는 대상이죠. 어떤 인물일 수도 있고요. 어떤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눈 뜨면 어떤 대상이 있죠.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바로 그 대상이 세계입니다. 자아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어떤 주체죠. 보는 자입니다. 이 세계는 거대하게 보면은 이 주체를 우리가 안의 세계라고 하고요. 이 세계를 바깥의 세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계는 내적 세계가 있고, 이건 이제 내적 세계죠. 내적 세계가 있고, 이게 외적 세계인데, 우리가 바라보고 관심을 주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바로 이 외적인 세계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면 세계가 있는데, 이 내면 세계의 주체자를 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에서 어떤 인물이 나온다거나, 시에 화자가 나온다거나, 그렇죠? 예, 바라보는 주체입니다. 이 주체가 자아고, 이 주체의 특성은 뭐뭐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뭐뭐를 하고자 하는 주체. 근데 이 주체의 뜻대로 다 되지는 않잖아요. 그것을 가로막기도 하고, 또 좌절시키기도 하고, 또 방해하기도 하고, 이게 바깥에 있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뭐 학교, 뭐 우리만 하더라도 뭐 수능 입시 제도, 한국 사회, 가는 곳마다 어떤 규칙 같은 것이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론 생존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발달시켜 온 것인데, 그런 바깥 세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가정이라든가 사회라든가 이런 바깥 세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체. 이 자아와 세계의 관계 속에서 이 자아가 느끼고 있는 정서, 자아가 느끼는 감정, 자아의 이 세계에 대한 생각, 이것을 합쳐서 미의식이라고 한다 이거죠. 작품 속에는 미의식이 항상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작품 속에는 화자나 인물이 있잖아요. 그 화자나 인물이 직접 대하고 있는 바깥 어떤 대상이 있죠. 어떤 인물과 인물 간의 관계, 인물과 어떤 대상, 어떤 사회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그 인물들이, 이 자아가 어떤 감정과 생각을 느끼고 있는가. 그때마다 미의식이 확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의식은 독자가 느끼는 것이긴 한데 객관적으로 작품 속에 이미 있는 것이에요. 이미 있는 그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독자가 느낄 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주관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작품 속에 이 자아와 세계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독자들이 느끼는 것이에요. 자, 이 자아와 세계의 관계가 이제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느냐. 첫 번째는 이제 비장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자아와 세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정서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들 것은 비장미다. 그러니까 이 비장미에서는요, 이 비가 슬플 비거든. 슬플 비고요. 장이 뭐냐면은 씩씩할 장이에요. 씩씩할 장. 거기서 나오는 정서가 비장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장미는 자아와 하고자 하는 자아, 뭐 인물이나 화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어떤 인물이나 대상들이 있어요. 하고자 하는 자아가 바로 앞에 있는 그 대상과의 관계, 어떤 대상이나 현실 속에서 느끼는 그 정도가 슬프거나 씩씩한 의지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작품 속에 비장미가 구현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 자아와 세계 중에서 누가 더 힘이 세요? 여러분들, 우리 하고자 하는 우리 인간, 나 있잖아요. 나하고 이 세상하고 누가 힘이 셉니까? 내가 세상에 맞춰야 돼요? 세상이 나한테 맞춰야 돼요? 물론 내가 거대한 힘이 있어가지고 대상을 굴복시켜서 그 대상으로 하여금 나에게 맞추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수능을 준비한다. 입시에 우리가 맞추는 거잖아요. 제도. 현실에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현실은 이미 우리 앞에 주어져 있으니까요. 현실은 거대합니다. 그 대상은 항상 우리보다
더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가 하고자 하는 게 있어도 결국에는 자아가 어떤 좌절을 경험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좌절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좌절과 슬픔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우위 속에, 그죠? 그러나 자아로서도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잖아요. 자기 뜻대로 끝까지 하려고 하거든요. 대길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어떤 그 피를 흘리면서 죽음의 상황에까지 가서라도 세계가 우위에 있지만 자아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 그리고 그게 슬픔과 좌절도 있어요. 요런 것들을 우리가 비장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춘향이가 옥중에서 변사또의 한거에서 끝까지 이도령만을 생각하면서 절개를 지키려고 피를 토하면서 죽어간다거나, 뭐 유관순 누나가 3.1운동에 거대한 일제하고 더불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간다는 거. 이거 다 비장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장미라고 하는 것은 자아와 세계 속에서 세계의 절대 우위 속에서 자아의 어떤 슬픔 속에도 의지를 발휘할 때 비장미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요, 비장미라고 할 때는 어떤 단순히 극한적인 슬픔, 그러니까 의지가 없이 이럴 때도 비장미에 해당이 돼요. 일단 슬픔이 핵심입니다. 슬픔이나 좌절은 슬픈 거잖아요. 이때 이제 비장미가 있다, 이렇게 소속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작품을. 그리고 이런 슬픔과 좌절 속에서도 의지를 발휘할 때, 이게 이제 진짜 본격적인 의미의 비장미가 되죠. 그러나 요게 없어도 그냥 슬픔만 나와도 된다. 작품을 사대미 의식에 소속을 시키려면 그냥 슬픔만 나와, 슬픔이 있다, 이별의 슬픔이다, 그러면 비장 쪽에 속한다,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슬픔과 좌절과 같은 한계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뜻대로 되지 않죠. 근데 한계 상황임을 알면서도 결연한 의지의 반응을 보일 때, 결연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호하고 씩씩하다는 뜻이에요. 결연하다. 황석영의 입지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70년대 새마을 운동 속에서 노동자의 그 비참한 삶인데, 실패할 줄 알면서도 내일 끝까지 간다, 이런 노동자들의 투쟁의 의지, 요런 게 이제 비장미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문학에 이 비장미가 중요합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골개미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골개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골자가 이 활이나 골로도 있는데, 공은 이제 중요하지 않고 미끄러진다, 매끄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매끄럽게 딱 이렇게 미끄러진다는 거죠. 그 개자가 뭐냐면은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생각하다, 헤아리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이야기를 왜 제가 하냐면은 굉장히 매끄럽게 생각을 하면서 유창하게 익살스럽게 표현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골개라는 뜻이. 근데 여기에는 골개에서 나오는 정세인데, 근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풍자적 골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학적 골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풍자는 여러분들이 풍자와 해학 잘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개념만 알면 돼요. 이게 이제 풍자할 풍자예요. 그러니까 간하다, 가난하다, 뭐 충고하다, 정성스럽게 말씀을 드리다, 이런 뜻인데, 풍자할 풍자입니다. 그리고 이 자자는 뭐냐면은 찌를 자자예요. 찌를, 이 칼도자는 칼로 확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어떤 대상을 비판하고 비웃고 조롱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세타이어라고 하거든. 세타이어, 영어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자아가 대상을 향해서, 이 비장미는 세계의 절대 우위 속에서 자아가 이렇게 패배한 데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죽음까지, 피까지 몰고 가는, 그래서 비장하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풍자나 해학은, 특히 풍자 같은 경우는 자아와 세계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세계가 절대 우위에 있어요. 그리고 대립 관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피와 투쟁에까지 막 이렇게 가는 극단적인 것까지는 가지 않고, 이 대상이 좀 세니까 자가 근데 불만족스럽죠. 그러니까 놀리는 거예요. 비판하고 비웃는 식으로 대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는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빗대어서 간접적으로, 다시 말해서 넌지시, 이렇게 빗대어서 간접적으로 넌지시 공격을 할 때 거기서 웃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닌 척 하면서 놀려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웃음은 웃음인데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웃음이에요. 요게 이제 세타이어라고 합니다. 풍자라고 하는 거예요. 찌른다, 공격한다. 근데 빗대어 가지고 직접적이 아니라 요게 중요한 거죠. 간접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웃음이거든. 그러니까 양반 앞에서 양반은 직접 공격을 못하고 뭐 양반한테 넌지시 이렇게 둘러대면서 요즘 양반들은 뭐 이렇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깔 때 거기서 웃음이 나오는데, 이 웃음은 아무래도 약간 과장되게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독자인 우리가 내가 웃음이 안 나와. 그러면 이것은 골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독자인 내가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가 안 번지는가 그걸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서술하는 사람이, 이 서술자가 의도적으로 과장되게 웃음의 요소로 표현을 했다. 그러면 골개가 되는 거예요. 골개 중에서도 풍자적 골개는 바로 비판, 비웃는데 빗대어 가지고 공격을 함으로써 서술자가 의도적으로 과장되게 표현을 함으로써 나오는 웃음의 요소다. 그러니까 비판적 웃음이다, 이거. 공격용으로 공격의 내용을 담아서 빗대어서 과장되게 표현해서 웃음의 요소가 나온다. 그리고 의도는 공격용의 의도가 있어야 된다. 이게 풍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해맑은 웃음이에요. 해맑은 웃음입니다. 이 해악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게 이제 뭐 영어로 하자면 유머인데, 유머. 이게 화이트 유머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해맑은 웃음이, 해맑은 웃음. 그러니까 공격의 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풍자에도 웃음이 있고 해악에도 웃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웃음의 요소가 있다. 공통이죠. 이제 이 두 개는, 그러니까 골개미는 웃음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근데 웃는데 풍자적 골개 같은 경우는 자와 세계의 관계에서 세계의 우위에 있는데, 이 세계가 못되고 자가 보기에 조금 우스꽝스러워. 공격하고 싶어. 그러나 뭐 비장미처럼 극한적인 투쟁까지는 가지 않고 좀 놀려대는 식으로, 놀려대는데 간접적으로 빗대어서 공격을 할 때, 그리고 서술상 특징이 약간 과장되게 표현해서 거기서 나오는 비판적인 웃음, 이게 풍자적 골개, 비판적 웃음이고, 해악은 그냥 공격의 의도가 없이 그냥 뭐 웃기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웃음이라는 게 아까 제가 강조를 했지만, 독자인 내가 웃음이 나와야 웃음이 아닙니다. 서술자가 의도적으로 과장되게 표현을 하고 웃음을 겨냥을 한 표현일 때, 이제 이 웃음에는 과장되거나 조금 비현실적인 표현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서술이 됐을 때, 이렇게 탁 쳤는데 발라당 나자빠진다거나, 이게 개그 같은 것이죠. 이게 해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 공격용의 의도가 있을 때는 풍자적 골개가 된다. 이게 이제 어쨌든 웃음이 있어야 돼. 골개는 웃음이다. 서술자의 의도적인 서술의 특징이 있어야 된다. 요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해악적인 골개 같은 경우는요, 이 해악적인 골개가요, 인간의 어떤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여유에서 나오는 웃음일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늙음인데, 늙음에 대해서 조금 여유 있게 쓴다거나, 우리가 어차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인데 슬플 수밖에 없는데,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웃음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 웃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때 이 웃음의 요인에는 뭐가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달관적 태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한자로 써보면 이렇게 되죠. 달, 통달할 달, 볼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슬퍼할 만하고 괴로워할 만하고 조금 아파할 만한데도 그것을 넘어서서 여유 있게 수용하고 바라보려고 할 때 과장된 표현이 있고, 일부러 여유 있는 태도를 가질 때 이 해악적인 태도를 우리가 달관적 태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악은 삶에 대한 뭐다? 여유가 있고, 그것을 웃음으로 처리할 정도가 되면은 그것은 해악과 달관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어쨌든 비장과 골개는 자와 세계의 관계 속에서, 세계의 우위 속에서 자아가 보이는 정서의식이, 한쪽은 비장이다, 극한적인 대립 투쟁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골개는 웃음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풍자적 골개는 비판적이고 빗대어서 넌지시
빗대어서 공격하는 과장된 표현이 있을 때 풍자적 골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아와 세계의 관계 중에서 세 번째는 우아미가 있어요. 우아미는요, 하고자 하는 자아가 있잖아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대상이나 현실 세계가 있어요. 근데 대립되지 않아요. 만족스러워. 이렇게 만족스러워요. 우아해. 엘레강스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분지족이라든가, 그죠? 또 자연 속에서 세속을 벗어나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태도, 구속을 벗어난 태도, 유유자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깥 이 세계에 대해서 자아가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세계의 우위 속에서 자아가 슬픔을 느낀다거나 좌절감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빗대어서 비판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비장과 골개가 아닙니다. 우함입니다. 만족감.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순곰인데, 숭고라는 정서를 느낄 때는요, 이 자아가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굉장히 예찬하는 태도가 나와야 돼요. 그만큼 이 세계가 절대적인 존재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적 존재의 상징인 님, 그렇죠? 거대한 자연. 이 거대한 자연이라든가 어떤 님과 같은 님으로 상징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 종교적인 대상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결코 대립적이지 않죠. 오히려 복종. 그죠? 거기에 순종하고 기꺼이 따라간다. 이 자아가 세계에 대해서 기꺼이 복종하고 따르겠다. 이러한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그 작품에 숭고미가 있다. 그리고 독자들이 숭고미를 느낀다. 이 작품 속에 그게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독자들이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 왜곡해서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의식도 일단은 주관적인 정서인데 그것은 객관적인 조건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 자, 요렇게 비장, 골개, 우화, 숭고라는 개념을 일단 개념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것을 우리 교재에서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놨냐면 118쪽에 보시면요. 그 밑에 그 골개미의 형성에 있는데요. 이 도표만 좀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있어야 할 것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할 것하고 현재 있는 상태의 괴리가 심해. 극단적으로 괴리가 심해서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 사이에 괴리가 너무 심해서 슬픔이 너무 크고 자아가 막 죽음까지 피를 보면서까지 투쟁을 해야 될 정도다. 그렇게 되면 비장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놀려대기만 할 정도로 이 풍자적인 관점에서만 그칠 경우에는 풍자적 골개가 이렇게 밑에가 있는 것이죠. 그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도표에 보시면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 마땅히 이게 있어야 하고 현재 상태가 이것밖에 안 돼. 자아가 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 너무 열악해. 있어야 할 것은 저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불만족이 생기는 거죠. 불만족의 정도가 극단적에서 슬픔과 투쟁까지 갈 때, 의지까지 갈 때 비장이고 놀려대기만 할 때 골개다. 이 정도가 상반된 축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 사이가 별로 벌어지지가 않았어요. 만족스러운 상태잖아요. 만족스러운 상태. 그게 바로 우화고요. 그 우화에서 대상을 신격화하고 예찬하고 숭배하는 정도가 되면은 숭고가 되는 거예요.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 사이의 괴리가 너무 심해서 나오는 정서의 극단적인 방향이 비장이고 조금 덜한 게 골개고 그리고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 사이가 별로 괴리가 크지 않고 만족스러울 때 우화고 우화가 극단화되면 대상을 예찬하기까지 하는 숭고미가 생긴다는 그런 도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114쪽에 보시면 미의식이다. 요건 이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아가 대상을 통해서 형성되는 하나의 정서다. 꼭 아름다움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2번 자아와 세계는 뭔가 자아는 하고자 하는 주체입니다. 예,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주체입니다. 인물일 수도 있고 화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의식은 자아와 세계의 관계 아래서 드러나는 정서와 감흥의 여러 양상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모든 문학 작품에는 자아가 있잖아요. 그리고 바깥에 현실이 그 세계가 있죠. 거기에서 형성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정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115쪽에 이제 비장입니다. 설명을 했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작품이 김소월의 초혼 같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115쪽에 밑에 보시면 서름이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이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 사랑하던 그 사람이 이제 죽었다고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 되어서 계속 부르겠다. 이게 이제 의지입니다. 슬픔이죠. 슬픔 속에 의지가 있죠. 이렇게 서러움이라는 슬픔이 나오면 일단 비장미고요. 이 속에 의지가 있다. 그러면 더더욱 비장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116쪽에 이제 골계다. 골계는 풍자적 골계, 해학적 골계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예시문에 보시면 춘향가의 모든 수령들 도망갈 때 거동 보소. 이 수령이 바로 대상과 현실이에요. 수령들을 까는 거죠. 인계 들고 과줄 들고. 그러니까 이도령이 이제 암행의사 출두하니까 나쁜 행패를 부리던 수령들이 다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면서 한다는 소리가 넷째 줄에 보면 어추어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른다 목 들여라 이렇게 말을 단어를 바꿨잖아요.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목 마르다 물 들여라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비현실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이렇게 일부러 씀으로써 뭐가 나온다? 웃음이 나온다. 근데 이 웃음은 비판적인 웃음이죠. 이 비판적인 웃음을 풍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빗대어가 강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웃음의 요소이면서 비판의 뜻이 있을 때는 일단은 대상에 대한 찌름, 풍자, 그리고 자아와 세계의 갈등 관계에 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우아미는 좋아, 만족스러움입니다. 그래서 117쪽의 조지훈의 고풍의상은 한복을 입은 여성의 아름다움이에요. 처마끝 곱게, 곱다가 나오죠. 벌써 좋다는 거죠. 반월이 숨어 아른아른 봄밤이 두개니 소처럼 깊어가는 밤이다. 고아라 고아라 진정 아름답다. 물론 여기서 이제 신적인 대상으로까지 막 뭐 예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좋네 좋다 이 정도기 때문에 대상을 바라보는 자아의 만족감이 있다. 이것은 어떤 미의식에 해당되느냐? 이것은 우아미로 볼 수가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숭고미는 예찬까지 가는 거예요. 예찬하고 어떤 숭배까지 가는 거예요. 세계의 그 대상이 너무 우월한 거죠. 이게 님의 예찬 같은 경우는 다 숭고미입니다. 한영훈의 님의 침묵 있죠?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 이 절대적 존재로서의 님이라든가 거대한 자연이 나오면 거대한 자연 앞에서 느끼는 경탄 이런 건 숭고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9쪽에 보시면 자 개념 확인 문제 가슴에 새길 말 미의식은 자아가 보는 자 그 하고자 하는 주체가 뭘 보면서 세계 그러니까 자아와 세계 사이에서 빚어내는 정서의 여러 양상이다. 그게 바로 미의식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미의식의 네 가지 범주는 비장골계 자아와 세계의 대립관계에서 형성되는 게 두 개다. 비장골계 그리고 만족감에서 형성되는 게 우아숭고다. 3번 공격의 대상 웃음의 요소가 있고 이것은 풍자적 골계죠. 골계입니다. 풍자적 골계 정확하게 말하면 풍자적 골계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의 미의식은 뭐냐? 그러면 1번의 관동별곡인데 대단히 중요하죠. 밑줄 친 부분만 보시면은 높구나 망고대 외롭구나 혈망보 이건 이제 금강산 봉우리들을 말하거든요. 이거 예찬이잖아요. 구리다 망고대 처 혈망봉 쓰러뜨려라 폭파시켜라 이게 아니잖아요. 너무 높아. 그리고 또 외롭게 보여. 근데 이 망고대 혈망봉이 하늘에 치밀어 올라서 무슨 일을 말하겠다고 천만급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냐? 어와 너로구나 너 같으니 또 있는가? 이 너가 바로 망고대 혈망봉인데 사람처럼 본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임금이라고 하면은 그죠? 그 하늘 임금을 향해서 계속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충신의 모습으로서 망고대와 혈망봉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금강산 봉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늘의 존재와 같은 임금을 향해서 계속 충성된 말을 하고자 하는 충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숭고미가 여기에 구현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면은 이 작품의 이 화자가 망고대나 혈망봉이라는 대상을 예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숭고미가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다 높은 볕을 지니고 이제는 물러난 퇴로 제상으로 있는 그런 양반인 줄 알지 마라. 우리 앞에 있는 양반은 계잘양, 개가죽이거든요. 개가죽에 쓰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 요렇게 휘어진 다리가 있는 그 개다리 소반에 그 반자 쓰는 못난 양반 나오신다 말이요. 요런 식으로 바로 앞에 있는 있어야 할 양반을 양반답지 못하니까 양반을 이렇게 까는 것이죠. 지금 양반, 우리 앞에 있는 양반은 우리가 정말 있어야 할 이상적인 양반이 아니라 개가죽에 또 개다리 소반처럼 개다리 소반에 쓰는 반자에다가 개잘량에 그 개가죽에 쓰는 양자다. 별거 아니다. 양반을 까는 것이죠. 이렇게 말장난으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공격과 비판의 웃음이다. 풍자적 골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웃음이 있는 골개미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윤동주의 십자가인데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이 된다면 예수는 못 박혀서 돌아가셨죠. 괴로웠지만 그 자신이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함으로써 오히려 행복할 수 있었던 역설적인 표현이죠. 괴로웠지만 오히려 그 자신이 끌려가서 주체적으로 죽음으로써 오히려 행복할 수 있었던 예수처럼 나에게도 희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도 예수처럼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희생의 피니까 아름다운 피겠죠. 꽃과 같은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이 암담한 현실 속에 조용히 흘리고야 말겠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연한 태도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슬픔과 어떤 좌절의 상황에서 슬픔의 상황이 있잖아요. 슬픔과 고통과 이런 상황에서도 기꺼이 예수처럼 죽음을 향해서 가겠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슬픔 속의 의지, 그건 뭐예요? 비장미가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여기에는 예수를 예찬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숭고미가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보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 아래 보면 슬픔 속에 의지가 있잖아요. 희생의 의지. 그러니까 비장미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를 향한 예찬의 태도가 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숭고미가 된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니까 그냥 단순히 암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용하게 전라도 가시는데 이윽고 어른길이 밝으면 나는 눈보라 휘가 마치는 벌판에 우주루주를 나설 것이다.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자욱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눈보라 치는 그 벌판 속으로 기꺼이 내가 가고야 말겠다. 어떤 슬픔과 고통의 한계 상황 속에 내 몸을 던지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죠. 어떤 한계와 슬픔과 고통 속에.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쪽에 속해야 되냐면은 비장, 골개, 우화숭고는 아니죠. 어떤 열악한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장과 골개 중에 하나인데 이건 웃음이 없죠. 뭐 빗대어서 깐다거나 해맑은 웃음 이런 거 없잖아요. 과장된 거. 그러면 비장미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결연한 의지. 어떤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결연한 의지를 다질 때 우리가 비장미다. 그래서 황석영의 객지 같은 작품에서도 정말 그 마지막에 실패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갈 때까지 간다. 이런 결연한 의지가 있을 때 비장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120쪽에 가번에 이제 보겠습니다. 정지용의 그의 반이라는 작품에서도 내 무엇이라 하리 그를 내 영혼 안에 고운 불. 이제 그라고 하는 대상은 내 영혼의 고운 불이고요. 이마에 비추는 달과 같은 존재고요. 나의 눈보다 값진 이고요. 금성과 같은 존재고 고산식물처럼 굉장히 높은 곳에 심어져 있는 그러한 존재고요. 나의 가지에 머물지 않고 나라에서도 멀리 있다. 홀로 어여삐 스스로 한가로워 항상 멀리 있는 존재. 나는 사랑을 모르노라. 오로지 수구릴 뿐. 그러니까 대등한 입장에서 사랑을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멀리 있고 너무나 고결하고 내가 감히 다가설 수 없는 존재. 이것은 거의 숭배하고 예찬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정말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사랑. 대등한 사랑도 할 수가 없어. 이것은 숭배에 가까운 사랑이죠. 이건 뭐예요? 이 속에 화자가 그 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정서가 비장골개, 우화를 넘어서서 비장골개 아니고 숭고미가 되겠죠.
나는 그의 반임을 고이 지니고 건너라. 나는 그의 절반에 불과하다. 나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야. 그가 온전한 존재예요. 나는 절반에 불과하다.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예찬입니다. 그 다음에 나번의 미의식은 안락성 안에 날이 저무는데 관서지방 못난 것들이 시를 짓는다고 우쭐대네. 양반에 대한 비판이죠. 마을 인심도 주막 풍속도 야박해 돈부터 달라내. 인심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야박한 세태 풍속 그리고 양반들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아침이 돼서야 강산의 전기를 한번 마셨으니 내가 이제 밥도 못 먹었어요. 뚫릴 대로 뚫린 창문으로 냉기만 스며들고 바로 위에 빈배에선 천둥 소리가 막 들린다. 막 우르르 쾅쾅. 많이 먹어서가 아니죠. 먹을 게 없어. 골았어. 그래서 공기만 마셨어. 인간 세상에서 벽곡의 신선이 되려고 시험함인가?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벽곡은 밑에 나와 있죠. 곡식. 그러니까 밥 먹지 않고 솔잎이나 대추나 밤 같은 거, 그러니까 생식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공기만 들이마시고 있으니 익힌 음식을 먹지 않고 신선들은 보통 그 생것만 먹고 공기만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내가 신선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나를 시험하는가? 이것은 진짜 그 슬픈 상황인데 실제가 아니잖아요. 신선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과장되게 일부러 표현함으로써 슬퍼하고 한탄할 만한 상황인데도 조금 여유 있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유 있는 웃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는 양반에 대한 비판도 있고 또 굉장히 그 서글픈 상황인데도 정말 나에게 공기만 먹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생식만 하는 그런 신선이 되려고 이렇게 시험하고 있단 말이냐.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표현한 데서 나오는 웃음이 있기 때문에 이 속에 골개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선지를 딱 보면 1번에 가에서 화자가 그의 절반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봐서 나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다. 님이 절대적인 존재다. 숭배의 대상이다. 맞죠? 그 다음 2번에 나그네가 풍속을 야박하다. 있어야 할 상황과 괴리가 되죠. 있어야 하는 상황은 인심이 풍부해야 되는데 인심이 없어. 그래서 괴리가 돼 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가에서 불, 달, 고산, 식물, 자연물들은 화자의 외로움을 크게 해주는, 심화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절대적인 님을 비유하고 있잖아요.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순금이기 때문에 비장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신선이 되려고 시험하는가. 이건 일부러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과 일부러 신선이 되려고 시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과 불일치되는 내용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드러냈다. 의도적으로 웃음의 요소로서 썼어. 여유 있죠. 이 점은 해양미를 유발하고 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고 내 입가에서 웃음이 번졌다. 우습다. 이렇게 안 해도 의도적으로 썼으면 해양미라는 사실이에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오로지 수구릴 뿐이다. 나는 숭배할 뿐이다. 그래서 순금이. 괜찮죠? 그 다음에 2번에 수능에 나왔던 작품이죠. 이태준의 돌다리. 그러니까 첫째에서 한 5째 줄 사이를 잘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설 읽을 때 첫째 줄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 분명히 어떤 자아가 나오죠. 자아가 인물입니다. 그럼 이제 자아가 또 다른 대상, 현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 태도냐에 따라서 미의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가장 중심된 인물이 누구냐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줄에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실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도 않았고 소를 2필이나 메고 일꾼을 3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을 전부 잔홍으로 버텨왔다. 잔홍은 스스로 농사를 지어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은 정말 아주 성실한 사람이 아니면은 소작도 주지 않고 그냥 소 몇 필하고 일꾼들 몇 명 두고 자기가 그 많은 논밭을 다 농사를 지은 거예요. 바로 창섭이 아버지입니다. 그죠? 밑에 읽어보면은 실속이 타작만 못하다는 둥, 일꾼 셋이 저희 농사 해가지고 나간다는 둥 별로 이제 이익이 없다 이거죠. 이해만을 따져서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으나 창섭이 아버지는 이게 이제 자아입니다. 땅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해만을 계산하지 타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의사인 창섭이 아들이 돈이 모자란다 병원할 테니 땅을 좀 팔자라고 했을 때 창섭이 아빠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그만큼 땅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땅에 집착을 하고 농사에 애정을 가졌냐면요. 122쪽에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한 12째 줄 정도에 나오죠.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섭이 아버지라는 자가 창섭이라는 자기 아들인 대상에게 하는 말 속에 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들어있으니까. 자, 이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창섭이 아빠가 천금이 쏟아지는데도 122쪽에 나는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로 본 바치고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서 모신 돈으로 장만하신 논들이야. 돈 있다고 어디다가 느르지 논 같은 게 있고 독시장박 같은 걸 사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할아버지 때부터 그 조상들이 힘들어서 사놓은 논과 밭은 다시 살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느르지 논둑에 서 있는 느티나무는 할아버지께서 심으신 거고 저 사랑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나는 그 어른들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서 우러나곤 한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이해를 따져서 사고팔고 하느냐. 땅 없어봐라. 집이 어디 있으며 나라가 있는 줄 아느냐.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거야. 돈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고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시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별리만 이자만 생각하고 제 조상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인 건 도대체 생각하지도 않고 헌신자 버리듯이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로밖에 되지 않더라. 이렇게 자기가 자기 아들이 병원을 확장한다고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이러한 논리로 이러한 감정과 생각으로 확고한 자기의 생각을 관찰하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 보시면은 인물은 자이면서 동시에 세계 일부다. 자를 작품 속에서 행동하는 주체라고 하면 이 주체가 자죠. 그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세계가 돼요. 그러니까 창섭이 아빠 입장에서는 아들이 세계가 되고 아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세계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아와 세계의 대립과 갈등으로 전개된 게 서사의 본질이다. 자, 이렇게 돼 있고 1번 창섭이는 갈등을 해소할 수가 없죠. 아빠한테 거절당하죠. 틀렸고 2번 아버지는 자아로서 완고한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답이 되는 것이죠. 자아로서 창섭은 고발하는 게 아니라 아빠 말을 듣고 있을 뿐이죠. 4번은 어머니는 4번 자아로서 아버지가 뭐 중지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자기 세계관을 확실하게 펼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갈등을 중간에서 해결해 주고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5번 자아로서 어머니도 또한 자아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자아와 갈등하고 있는 것은 안 나오고 있고요. 자, 마지막 3번 기억이 밑줄 친 부분이잖아요. 온갖 고통의 서리 같은 귀민머리. 그러니까 귀민머리에 서리가 있다. 이 서리가 흰머리입니다.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서리 같은 귀민머리가 많음을 슬퍼하니. 그러니까 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서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쓰겠습니다. 123쪽에 이 서리는요. 봄이나 가을과 같은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로도 쓰이고요. 흰 머리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귀민머리에 하고 같이 쓰이면은 귀민머리 여기서처럼 서리 같은 귀민머리가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 귀 있는데 이 밑에 있는 머리예요. 여기가 가장 많이 하얘지거든요. 이게 흰머리예요. 이 귀민머리와 관련된 서리가 나오면은 이건 흰머리다. 그리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늙음과 노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늙음의 슬픔을 쓸 때 동원되는 단어가 설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늙고 초췌함에 흐린 술까지 멈췄다. 이제 술까지 끊었다. 근데 이제 보기의 조건이 뭐냐면 상황과 정서를 유지해라. 자, 우리 다 배웠습니다. 상황 조건 속에서 대상 속에서 우리 감각기관이 만나서 정서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늙음의 상황이 나와야 된다. 조건 1번 늙음의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학을 통해서 달관과 여유 있게 극복하는 태도가 나와야 된다. 자, 다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학은 맑은 웃음이잖아요. 웃음인데 이 웃음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과장되게 표현을 함으로써 마땅히 슬퍼하고 괴로울 법한데도 여유있게 과장되게 좀 표현을 함으로써 거기에 좀 통달한 듯한 고통이나 슬픔에서 좀 벗어난 듯한 태도를 보일 때 이때 웃음은 이때 해악은 바로 뭐하고 통한다?
달관적인 태도하고 통한다. 아까 설명한 바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악과 달관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자, 근데 이제 기억에는, 이 기억에는, 늙음의 슬픔만 있고, 이 해악과 여유와 이 달관,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늙음의 상황은 유지하되 해악적인 요소의 표현을 드러낸 걸 찾아라. 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에 하려 하되 이 뜻을 못하겠구나. 이 뜻을 하면 지극한 즐거움이 있다. 근데 여기서는 늙음의 슬픔 상황인데 지락은 지극한 즐거움이거든요. 지랄이 아닙니다. 지극한 즐거움이에요. 이건 아예 안 돼. 슬픔이 아니잖아요. 늙음이 아니죠. 그래서 안 되고 2번 윤회 망급하여 금강산 학대여 마음껏 솟아올라 달 밝은 밤에 두어소리 슬피 울어. 좋아. 슬프긴 슬픈데 늙음의 슬픔이 아닙니다. 옥황상제 처분일세. 옥황상제가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학대여서 님에게 가고 싶다. 근데 이건 님에 대한 그리움이고 하소연이지 늙음에 대한 상황이 아닙니다. X. 그 다음에 3번도 장공에 떠있는 학이 이골에 진짜 신선이다. 진선이라 요대 오라에서 행여 만나지 않았던가 주인이 손님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바로 저 학과 같은 진정한 신선입니다. 근데 이건 늙음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손님에게 그대가 손님이여 그대가 바로 진짜 신선과 같은 학입니다. 학과 같은 신선입니다. 이렇게 예찬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안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춘산에 눈 녹인 바람. 눈을 봄바람이 와서 녹였거든? 하얀 눈을? 잠깐 불고 간 곳이었구나. 그 눈을 녹인 봄바람을 빌려다가 내 머리 위에 불게 해서 귀 밑에 해묵은 서리. 귀 밑에 귀밑머리이죠. 귀 밑에 해묵은 서리가 바로 흰머리. 흰머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근데 뭐 봄바람으로 흰머리를 녹일 수 있습니까? 봄바람이 눈을 녹일 수는 있죠. 그러나 봄바람이 하얗다는 이유로 눈도 아닌 이 흰머리를 녹일 수는 없잖아요. 일부러 썼잖아요. 여러분들 웃음이 나오세요? 웃음 안 나오죠? 그래도 웃어야 돼요. 이게 바로 일부러 과장되게 비현실적인 표현을 통해서 웃음의 요소를 일부러 쓴 것이고요. 슬퍼할 만한 상황인데도 여유 있게 썼기 때문에 바로 달관적인 태도가 있다. 그래서 해악은 여유 있는 웃음이고 여유 있는 웃음을 웃는 자는 달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구슬바위에 떨어져도 끈은 진실로 끊어지지 않는다. 낭구가 천년을 이별해도 한 점 붉은 사랑의 마음이 어찌 바꾸겠는가. 이건 늙음의 상황이 아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4대 미의식. 자와 세계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그 관계에서 빚어지는 정서의 양상에 따라서 4가지 미의식이 있다. 자와 세계의 관계가 대립관계고 세계의 절대 우위 속에서 극한적인 피해와 어떤 투쟁과 죽음에까지 갈 때 또 결연한 의지가 있을 때 극한적인 슬픔에서도 자기의 확고한 의지가 있을 때 그때 나오는 게 비장이고 자와 세계의 대립관계 속에서 세계의 우위에 있지만 빗대어서 비판하거나 이렇게 풍자적인 웃음으로 연결될 때 풍자적 골개가 있고 과장된 표현이나 비현실적인 표현을 통해서 해맑은 웃음의 요소가 있을 때 그것은 해악적 골개다. 이게 바로 이제 골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악적인 웃음의 요소는 정말 슬퍼하고 고통스러울 만한데도 그것을 고통스럽거나 외롭게 여기질 않고 여유 있는 웃음의 요소로서 극복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여유 있는 태도가 있다. 그때는 해악이 달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해악은 달관적 태도와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와 세계의 관계에서 어떤 주체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그 정서가 만족스러울 때, 거기에서 나오는 안분지족이라든가 대상에 대한 만족스러운 태도는 우함이다. 그리고 우함이를 넘어서서 만족스러운데 예찬하고 숭배할 정도의 절대적인 신, 그 절대적인 자연의 앞에서 느끼게 되는 그 경건하고 숭배하는 마음까지 있을 때, 그 경탄의 마음이 있을 때 그러한 정서를 우리가 숭고이다. 이렇게 4대의 미의식을 우리가 받고 작품 속에다 녹여내서 이 작품이 4대 미의식 중에 완전히 딱 하나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어떠한 점에서 이 미적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요 개념화는 머릿속에 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 올해 나올 수 있는 작품에서도 이 작품 속에 나와 있는 인물이나 화자가
대하고 있는 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정서와 반응을 보이는가, 그것이 이제 4대 미의식 속에서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바라보는 독자가 마음대로 미의식을 느끼는 게 아니다. 자와 세계의 관계 속에서 작품 속에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됐는가, 그게 바로 미의식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조건에 맞아야 우리가 그 미의식이라고 명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교재와 제 강의 내용을 잘 결합을 해서 공부해 나가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화이팅 하세요.